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순 지지율이 마이너스 14%포인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질까요? 왜 그에게 맞서는 게 이토록 어려운 건지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질문입니다. 벌써 2025년이니까 트럼프 시대 10년 차인데 미국의 정치 지형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죠. 네. 특히 그 야당인 민주당의 현재 고민, 또 새로운 전략을 찾으려는 모습,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저희가 살펴본 여러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그냥 뭐 미국 정치 얘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사회의 그 견제와 균형이랄까 그런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니면 또 왜 가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지. 맞습니다. 그게 또 우리 삶이랑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내년 2026년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흥미로운 시점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역설적인 심, 그 원천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지율은 낮은데 실제로는 원하는 걸 막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분석인데 마치 그 틱톡 영상 넘기듯이요. 이슈를 엄청 빠르게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네, 반대편이 제대로 뭐 대응할 틈도 없이요. 맞아요. 비유가 아주 딱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지난 6월에 LA에 군대를 배치했잖아요. 그 조치가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거 대법원에서 아직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는데 벌써 시카고 이야기가 나와요. 네, 또 비슷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또 새로운 관세를 딱 부과해도 그게 합법인지 아닌지 따지는 데만 몇 달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대통령은 이미 뭐 정치적 목적 달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네, 바로 그거죠. 그 뒤존의 뭐 사법부라든지 의회 같은 견제 장치들이 이 속도를 따라잡기가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법의 판단은 기다리긴 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또 다른 일을 벌인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시간을 버는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공화당의 그 막강한 지지겠죠. 네, 빼놓을 수 없죠. 당내 지지율이 거의 뭐 90%에 육박한다. 이건 단순히 숫자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 자체가 뭐랄까 트럼프 대통령 말이 그냥 진리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보인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정책 토론이 아니라 그분의 발언 의도를 해석하는 무슨 신학 토론 같다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예전 공화당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충성하는 게 정치적 생존이랑 직결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 전체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외부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기반처럼 작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그 독립적인 기관들 있잖아요. 기업이나 대학, 언론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의 반대도 생각보다 힘을 잘 못 쓴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 조정 문제 코디네이션 프로블럼 말씀하시는 건요? 네, 맞아요. 쉽게 말해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다 보니까 이 트럼프라는 공동의 문제 앞에서 힘을 합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하버드가 공격받으면 뭐 예일이나 스탠퍼드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로펌이 표적이 되면 다른 경쟁 로펌은 그 고객을 뺏어올 찬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니까 단일 대우 형성이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보복성 이게 더해지니까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전 대통령들은 그래도 뭐 전문가 집단이나 내각 의견을 좀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전문가라는 말이 그냥 대통령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다는 비판도 있잖아요. 와, 정말 냉혹한 현실이네요. 쓴소리하면 바로 해고되고. 네, 그리고 비판적인 공화당원은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기 힘들고요. 기업들은 불이익 받을까 봐 걱정하고 반대 목소리 내면 뭐 조사받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냥 사과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가 좀 나서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돼버렸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보면 지지율은 낮은데 왜 이렇게 강력한가? 그 배경에는 속도전, 그리고 당의 절대적인 충성, 또 외부 기관들의 분열된 대응, 마지막으로 보복에 대한 공포,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정리해 주셨네요. 전통적인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요 반대 역할을 맡아야 할 민주당. 이쪽은 상황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좀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렇죠. 방향을 못 잡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당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길을 잃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심지어 우리는 공룡 같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요. 특히 2024년 대선 패배가 정말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도 또 뽑았다면 이건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아주 팽배하다는 거죠. 그 위기감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방향 설정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개빈 뉴섬 주지사처럼 아주 직설적으로 때로는 좀 거칠게 막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아니면 뉴욕의 젊은 정치인 조란 맘다니처럼 좀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 이런 걸 해야 할까요?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 아니다.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이 주장이 계속 부딪히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메시지의 문제일까? 아니면 더 구조적인 문제일까? 이런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진보 활동가들이 여성을 출산하는 사람 이런 용어로 부르는 걸 멈추면 그럼 해결될 문제인가 하는 거죠. 그 지점에서 또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인기도 낮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인기도는 그보다 더 낮아요. 아, 맞아요. 그 데이터가 있죠. 유권자들의 민주당 호감도 비호감도 격차를 보면 공화당보다 훨씬 더 나쁘게 나올 때가 많아요. 마이너스 28%포인트 대 마이너스 16%포인트? 이 정도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 왜 트럼프한테 또 진 거야 하면서 당에 실망해서 비호감을 표시했을 수도 있고요. 실제 투표장에 가면 그래도 민주당 찍을 거다 이런 분석도 일리는 있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당의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같아요. 가장 큰 딜레마는 이거 아닐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건 트럼프 대통령인데 왜 민주당이 극단주의자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걸까? 네, 그게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죠. 2024년 대선 때 부통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극단적으로 인식됐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그냥 유권자들이 틀렸다 하거나 이건 성차별이다 이렇게 비판만 해서는 상황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걸 민주당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공 사례를 좀 돌아보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죠. 네. 클린턴의 제3의 길이요? 네. 그때 클린턴이 당내 좀 급진적인 목소리랑 일부러 거리를 딱 두면서 중도층 지지를 확 확보하고 당 이미지를 바꿨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 유명한 시스터 솔저 모멘트 말씀이시죠. 래퍼 시스터 솔저의 과격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중도 이미지를 딱 굳혔던 사건. 네, 바로 그거요. 지금 민주당에도 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아이오와 주에 사는 에릭이라는 공화당 성향 의대생 사례가 참 흥미롭던데요. 그 사례 저도 봤어요. 트럼프 정책은 싫은데 네, 맞아요. 기후변화 정책이나 예산 삭감 같은 건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대학 캠퍼스에서 뭔가 다른 의견 내면 바로 그냥 캔슬해버리는 문화 있잖아요. 네, 캔슬 컬처. 아니면 특정 좌파적 시각을 강요하는 분위기. 그렇죠. 그런 거에 질려서 결국 공화당을 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경도 안전해야 하고 인종 때문에 입학차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당연한 말을 해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릴까 봐 무섭다는 거죠. 와, 그게 현실이군요. 중도 성향 싱크탱크인 Third Way도 비슷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민주당 정치인들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엄청 극단적인 입장은 아닌데 네. 당이나 관련 시민단체들이 쓰는 그 특유의 언어들 있잖아요. 소위 정치적 올바른 PC를 넘어서는 깨시민주의, 워크네스 같은 표현들. 그게 일반 대중들한테는 마치 사상경찰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포용을 위한 언어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에 일부 민주당 중진들이 좀 더 솔직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람 이메뉴엘 전식하고 시장 같은 경우 남성이 여성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건 매우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트랜스젠더 아동 의료 지원처럼 좀 논쟁이 아주 큰 정책보다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든 괴롭힘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좀 더 원칙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전략 변화는 이런 소모적인 문화전쟁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바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여기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일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뉴저지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나 또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로이 쿠퍼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같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흐름을 좀 이끌고 있죠. 문화 이슈보다는 생활비 부담, 일자리 문제, 이런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 네. 이게 상당히 좀 영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특히 물가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요? 네. 여러 조사를 보면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특히 물가랑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순지지율이 마이너스 4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조사도 있을 정도니까요. 와, 마이너스 40이면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그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결국 서민들 세금 부담만 늘린다. 이런 점을 파고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삭감 문제. 네, 맞아요. 올해 말로 그게 끝나는데 그러면 수천만 명의 의료비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민주당에게는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물론 이 경제 문제 해법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건 그렇죠. 노선 차이가 있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처럼 과두정치와의 싸움, 이걸 외치면서 부자 증세를 통해서 무상의료나 무상대학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자, 이런 좌파적 목소리가 있고요. 또 뉴욕에서 주목받는 조난 맘다니 같은 젊은 정치인은 무상 대중교통, 무상 보육, 심지어 정부 운영 식료품정, 임대료 동결, 부유세 도입 이런 아주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와, 정말 급진적이네요. 반면에 좀 더 중도적이거나 온건한 그룹에서는 다른 접근법을 얘기합니다. 소위 풍요 어젠다라고 불리는 건데요. 풍요 어젠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규제 완화 쪽이죠? 네, 맞아요. 규제를 풀어서 주택 건설을 늘리고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걸 더 쉽게 추진하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에즈라 클라인이나 데릭 톰슨 같은 언론인들이 주창하면서 좀 알려졌죠. 공급 측면의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고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거군요. 네, 트럼프식 관세보다는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기업들 입장과도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좌파는 부자 증세 통한 재분배와 복지 확대, 그리고 중도 온건파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이렇게 크게 나뉘는군요. 네. 그런데 이 두 접근법이 완전히 서로 배척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대중적으로는 당연히 부자한테 세금 더 걷거나 약값 낮추는 정책이 인기가 많겠죠. 하지만 실제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에너지 전환을 빨리 하려면 풍요 어젠다에서 말하는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독점적인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경쟁을 촉진하자, 이런 주장. 예를 들어 맘다니가 비판하는 그 복잡한 푸드트럭 허가제 같은 거요. 이런 건 좌파나 중도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급 측면 개혁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접점이 있을 수 있군요. 네. 결국 어떤 정책 조합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죠.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좀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거기도 변화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이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더 우세했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해진 거죠. 국경 통제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근데 트럼프식의 그 강압적인 단속 방식에는 또 거부감도 크고, 딱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100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국경 통제는 강화하되 적법한 절차는 보장하는 방안, 이걸 결합한 계획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네요. 하지만 역시 법과 질서 문제는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참모들은 계속해서 민주당을 범죄에 물렁한 정당, 이걸로 몰아가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온건파 민주당원들은 거리의 무법행위뿐만 아니라 백악관의 무법행위에도 우리는 반대한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하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뭐 특정 범죄 다발 지역 치안 강화나 합리적인 총기 규제 같은 정책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나 그 주변 인물들의 이해 충돌 문제 아니면 법규 무시 행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파헤쳐서 누가 진짜 법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아, 양쪽 다 문제 삼는 거군요. 아이오와주 민주당 감사관이 공화당 주지사 예산 유용 의혹 파헤친 사례, 그게 딱 이런 예시겠네요. 네, 아주 좋은 예입니다. 결국 보면 민주당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두려움 이런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크죠. 하지만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냥 트럼프를 나치에 비유하고 이런 식의 격한 비난은 오히려 중도층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의 지적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냥 독재는 나쁘다 이렇게만 외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보다는 독재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무능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지 예를 들면 뭐 엉뚱한 사람이 공중보건 책임자가 돼서 홍역 같은 전염병이 막 퍼지는 상황 이런 걸 생생하게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죠. 아, 추상적인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밀착형 비판이 필요하다. 네, 바로 그겁니다. 반격의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좌파들은 조람맘다니처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개빈 뉴섬처럼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막 조롱하고 맞서는 스타일 이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공화당이 텍사스 같은 데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거구를 유리하게 바꾸는 게리맨더링 그것도 불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민과 전력이 막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2026년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에게는 하원이나 상원 둘 중 하나라도 되찾아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뭐 예산 통제권이나 각종 조사권 같은 걸 통해서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선거는 보통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민주당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많아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그 게리맨더링입니다. 아, 선거구 조정 문제요? 네, 양당 모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선거구를 다 획정해 놓은 탓에 실제로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하원 의석수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더라도 공화당이 의석을 생각보다 크게 잃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정책이나 행정부 운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민주당에게 유리할 거라고 미뤘던 인구구조 변화의 이점, 이것도 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트럼프 시대에 오히려 공화당이 히스패닉이나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세를 넓혔잖아요. 네, 맞아요. 반대로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이던 백인 노동계층을 많이 잃었고요. 고학력 유권자들은 여전히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 전체에서 대학 학위 소지자가 25세 이상 인구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크겠는데요? 네, 민주당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미국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공화당의 선거 전략이나 불공정한 규칙 때문에 정권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더 이상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투표율이 낮을 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정말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2016년 그리고 2024년 두 번의 대선에서 민주당은 트럼프라는 현상에 대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현재 예측시장 같은 데서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긴 하던데 한 68% 정도? 네, 그런 수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쭉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당 내부의 혼란이나 전략적인 고민이 이렇게 깊다는 걸 생각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논쟁의 판을 짜는 능력, 이걸 좀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로 일부러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특정 도시에 군대를 파견하는 이슈를 던진다든지 혹은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예상치 못한 조치를 취하면서 논란을 만드는 방식 같은 거예요. 그런 함정을 파는 능력이요? 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지지율과는 좀 별개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 그 원천이 뭘까?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의 깊은 고민과 또 변화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향해서 이 복잡한 정치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걸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현재와 같은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유권자들은 또 어떤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지 이걸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것은 결국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적 건강성, 또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고 봅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면 민주당이 극단주의자라는 프레임과 싸우고 있다는 점이 참 분명해 보였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특정 정책이나 구호 너머에 트럼프와 같이 강력한 리더십에 효과적으로 맞서면서도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중도층 유권자들을 끌어안으려면 야당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시대에 핵심 지지층을 열광시키는 것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